저는 오늘도 불타오르네. 이제 이게 정치쇼. 네, 오늘도 불타오르는 이제 이게 정치쇼 정상근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잔뜩 멋을 내고 왔어요. 네, 잔뜩 멋이 나나요? 윤종빈님께서 우리 청취자 샵 1035로 이런 문자를 줬습니다. 정상근 기자 오늘 약간 남영동 느낌. 남영동이요. 아,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죠. 네.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70%냐 100%냐 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네네.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정부가 제출한 안은 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그 2차 추경안입니다. 20대 국회가 이단안에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5월 중으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선 것이죠. 네. 어제 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라면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서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 대상 간 형평성 그리고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서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라면서 양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에서의 좀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은 이 무엇보다 선별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 총선 전에는 그 오히려 1인당 50만 원씩 주자라면서 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던 미래통합당이었는데요.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지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을 두고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그러게요. 저도 오프닝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묘한 상황이 지금. 묘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 커서 어제로 예정됐던 그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 난 곳이 이 어린 아이들 둔 학부형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네. 역시 뭐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이 집에서 좀 작은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받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뭐 TV를 틀어서 뭐 채널을 맞추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는 이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의 개학을 옆에서 챙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부모 개학이다 이런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 자녀가 많은 게 다자녀 가구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맞벌이를 포기할 생각도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신을 주변에. 못 차리더라고요. 넋이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온라인 계약을 또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는 게 네. 또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 게다가 또 다시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이런 식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싱가포르가 이 현장 계약 그러게요. 이후에 굉장히 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관련 대책이 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뭐 이미 있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는 뭘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이 부모님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또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원래 이 올해 첫 이 대입 수능 모의 평가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뭐 시험은 봅니다만 이 사실상 취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집에서 시간표에 맞춰서 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풀기로는 했는데 이 전국 단위의 채점이나 뭐 성적 계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시험을 더 미룰 경우에는 뭐 중간고사 등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네. 우려해서 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기로 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점수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이 수험생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샵 1035로 끝판왕 학부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은경님께서 보냈는데 초중고 아들 셋 엄마입니다. 아이고, 애가 셋이 있는데 네, 다 아들이야. 그리고 초중고 하나 시키는 거예요. 초중고, 네. 야, 지금 이 시각 비타민 못 먹으면 미치기 일보 직전이네요라고 하는데 이분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힘내셔야죠. 자, 우리 김은경 어머님께 바이러민 예스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상큼하네요. 네. 칭찬이 좀 뭔지.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나누는 동안 그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네네. 잠잠해졌다 싶은 바이러스가 계절이 몇 번 바뀐 뒤에 겨울에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그런 예측을 했는데요. 뭐 어제가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석 달째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신규 확진자 수가 뭐 계속 이제 잘 관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뭐 계속 확진자가 나오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기 힘들고 이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올 겨울에 또다시 대유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데다가 또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이 또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 이 다양한 변종이 생길 위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 방역의 긴장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최근 부활절 예배 그리고 총선 투표 등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접촉이 늘어난 점에 주목해서 혹시라도 이 대규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확진자 중에 그 부활절 예배를 보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 부활절 예배가 있은 지 한 1, 2주 정도 뒤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 일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래 보여요, 있습니다. 수치상. 네, 수치상 그런데 반면에 그 일본이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확진자와 사망자가 우리보다 많아졌고요. 네. 길가에 쓰러져서 숨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일본에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건수가 워낙 적고 또 검사를 받으려면 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준을 충족을 한다고 해도 그 검사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자 중에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0몇 % 정도 된다. 믿어지지 않는 수치예요, 우리로서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는 그 50만 명을 검사를 해서 네, 네. 10,000명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 10배가 넘는 거죠. 네, 10배가.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본 지자체들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손정희 회장이 뭐 의료용품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뭐 네.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뭐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아베 신조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가구당 2장씩 이 아베노 마스크, 그러니까 아베 네, 마스크라는 것을 나눠줬는데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스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화면이 웃기게 보일 정도예요. 네, 그 아베 총리가 쓰고 쓴 나오는 모습이 화면을 봤는데 네. 있었는데 뭐 코랑 입을 간신히 가릴 정도의 크기였고 그러게요. 또 여기서 이 머리카락이나 벌레가 나오는 등 이 불량품 신고가 2,000건 정도나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마스크를 지급하는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TV조선 채널 A 이 두 네. 곳의 방송사가 지금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네,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네, 재승인 받았습니다. 이 방송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됐던 종편 채널 TV조선 그리고 채널 A가 어제 이 사업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TV조선은 3년, 채널 A는 4년 동안 이 방송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단 채널 A의 경우 이 채널 A는 뭐 관련해서 그 평가 점수는 모두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재승인이 유력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속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측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향후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 재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취소가 가능했는데 일단 그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이 다음번에도 관련 점수가 미달이 되면 재승인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 TV조선은 이미 지난번에 그 재승인을 받을 때 기준 점수를 한 번 못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심사에서 또 이제 과락이 발생을 했는데도 이 재승인 취소 요건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승인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 상태에서 동종점거가 또 발생했는데 집행유예를 또 내렸다라는 게 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일리 있게 들리긴 하네요. 네, 또한 앞으로 이 법정 제재가 5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이 상대적으로 그 심의가 종편에 좀 느슨한 편이어서 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편파 방송을 하면 뭐 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기준도 너무 자의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는 어제 석방됐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정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어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 56일 만인데요. 재판부는 이 정광훈 목사가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뭐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허가했는데 다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도록 했고요. 네. 이 가운데 2천만 원만 이 보석 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 정광훈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이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사흘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하고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 정광훈 목사는 석방된 뒤에 이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라는 좀 전향적인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그거에 성공했다라고 네, 부정 투표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보다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진영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샵 1035로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 코트 입은 모습이 이병헌 같아요. 커피 때문에 아첨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분 벌금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커피 꿈 저요 말아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까? 아니 그 뭔가 저를 매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네. 완전 비슷해야죠, 그렇죠? 좀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가 받아들이죠. 네. 자, 우리 임진영님 땡 탈락. 하지만 비타민 음료 하나 날려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할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를 경악했던 뉴스가 있죠. N번방 관련된 보도들. 네네. 지금 이쪽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 관련 소식들이 어제 몇 건 있었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어린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이 또 다른 N번방 11개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많기도 하네요, 진짜. 네. 아이고. 이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1살 A 씨가 만든 방인데 루루루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했는데 이 이름이 참 끔찍합니다. 이 어린이 갤러리 시즌 8이라는 흐름이 이름이었고요. 쫙 끼치네요. 네, 이 방의 회원이 3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들이 어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서 대화방에 공유하고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번방을 창시한 갓갓에게 이 N번방을 물려받아서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른바 켈리, 이 켈리가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는데 닉네임 켈리, 그러니까 32살 B 씨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해 9월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한 이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본인이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항소 포기로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해서는 이 수사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어제 서대문 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이 갓갓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범위를 좁혀가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아마 내일쯤 이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밝힐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화명 승려, 네. 진짜 승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조계 중에 정식 승려라고 믿어지지 않는 하는데요. 뉴스였어요. 네. 네. 이 불교 서적 그리고 영상이 담긴 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show.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1일 화요일 쇼를
또 시작했죠. 1부는 끝났고 2부입니다. 열혈수다 시간 오랜만에 네 분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완전체. 완전체. 일단 우리 박연미 기자님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김진만님께서 샵 1035로 박연미 기자 오늘 대박 김태인 줄. 어떻게 라스카로 같이 갈까요, 우리? 자 그리고 이거 유튜브로 올라온 댓글인가요? 참빛 311님께서 은근 멋쟁이 김도영 기자님 오늘은 패션의 완성인 선글라스까지. 오늘 김요원 어디 출동하나요? 스미스 요원 해명이 필요합니다. 시력 교정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미용이 아니라 시력 교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엔 살이 너무 빠졌어요.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여전히 이 사회는 너무 안녕해서 일거리가 없나요? 그렇죠. 대신에 요즘에 이제 이혼 소송이 조금씩 늘고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 지켜요. 너와 나의 안전거리. 참 우픈 현실입니다. 우픈 현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네. 고재열 기자님 겸 여행 감독. 겸 대감 아니었나요? 고재열 대감 나오셨어. 여기선 대감이었는데 여기 안 나오니까 뭐 숨처럼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열혈수다 진행합니다. 정치권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지도부 구성 놓고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총회가 열렸는데 뭐 분위기는 대충 예측은 가능했습니다만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예, 일단 엄청 침울한 분위기고요. 생각할 수 있는 침울한 분위기보다 조금 더 침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낙선한 사람, 당선된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낙선한 사람들이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당선한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뭐 이런 좀 진풍경이 원래 좀 보기 힘든 반대였는데. 장면인데 네네. 이런 진풍경이 좀 연출이 됐고요. 여기서 어떤 지도체제를 할 것이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것이냐. 비상대책위원회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올 거고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최고위원들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 중에 한 사람 빼고 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이 앞날을 결정하는 거죠. 낙선한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보도에 따르면은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종인 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의총에서 이게 비토가 걸린 거예요.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마지막에 결론 났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결론 나온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떤 결론은 나지 않은 결론이 났다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네. 어쨌든 총회는 끝났다. 네. 결론을 못 내린 채. 자, 근데 우리가 박인미 기자님 네. 그동안 쭉 봐왔던 풍경들은 이 정도 참패가 아니더라도 지면 지도부는 물러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일괄 사퇴.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괄 사퇴하면 수습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수습해야 된다. MT는 파토가 났다는들 다음날 남은 설거지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정리가 야 비유가 요새는 MT도 안 가고 가서 뭘 사 먹는다고 하니 라떼는 말이야. 저희 때는 쌀 사가지고 가서 옛날 얘기네요. 예, 네. 참치에 김치찌개 끓여서 먹었잖아요. 카레를 늘 먹었죠. 그렇지 카레를 아니 그 조별로 달라요. 1조, 2조, 맞아, 3조, 파가 다 4조. 있어요. 다들. 거기 예비역의 어떤 음식 취향 이런 게 되게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1학년들이 뭘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싸웠어. 밤새 MT가 파토가 났다 한들 아침에 설거지는 누군가는 해야 해. 그걸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2학기엔 2학기에 연합 MT가 있으니까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낙선한 입장이지만 수습을 하려는 참이고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글쎄요 김태흠 의원의 지적이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게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뻑하면 밖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수습이 되는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글쎄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수습조차도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상황이 좀 엄중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이 아니라 20대 총선도 바로 전에 있던 총선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새누리당 졌잖아요. 그리고 당명도 바꾸고 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김도영 기자님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122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해가지고 한 석 차이로 그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는 다 총사퇴를 했어요. 한석 차이로 졌는데도. 설거지 말씀하셨는데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설거지 한 사람이 하는 게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 사람이 설거지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잡음 나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대행으로 이제 당 체제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대위원장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 패배에 책임 있는 원내대표가 무슨 비대위원장을 하냐 하면서 이제 당시에 황영철, 하태경 이런 그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서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해요. 거기에 선출된 게 정진석 원내대표고 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이제 당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수습이 잘 안 됐어요. 그때도 외부에서 데려왔는데 그리고 이때의 그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정진석 원내대표 당시 자신이 좀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지금의 어떤 이런 혼란도 사실은 당권이랑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조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있다가 사실 외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 선거 직전까지 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현재 속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고재열 기자님? 네. 지금 다른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속이 까맣게 타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그냥 까만 것 같아요. 타서 까만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선발 투수는 황교안 전 대표였죠. 그런데 구원 투수로 등판했잖아요. 뭐 9회 뭐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9회는 아니죠. 7회 말. 7회 말 8회 초 정도 네네. 해당되고 그다음에 벌어진 격차를 본다면 구원 투수 쪽이 패전 투수의 지금 그러니까 그 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은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책임을 지면서 지금 이 물러나셔야 될 부분인데 현재 어떤 그 이야기 흐름은 패배의 과실을 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그다음에 패배한 뒤에 이분의 화법을 보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본인이 선대위원장이었는데 그 선거에 진 이유에 대해서 선거에 임하는 어떤 작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뭐가 잘못됐고 그런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 또 한 번 수렁에 빠지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만큼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내부 구조가 뭐랄까 좀 붙들어 볼 만한 끈이 없는 거죠. 예전에 사실은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곳에 지지층이 명확히 있었고 그리고 또 박근혜 또 이 예창 이전에 쭉 보자면은 그런 이제 강력한 어떤 대권 주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전에 이렇게 수습할 수 있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그 혼란인 것 같고요. 이 혼란은 쉽게 극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재원들이 다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오세훈 전 의원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낙선했기 때문에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 보고 또 비상 대책을 세우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난망한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사실은 선거 결과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 압도적인 의석수는 됐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 표차는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줄어든 경향도 또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그 충청 강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상당히 미래통합당 입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완전 절망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떤 구심이 될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야당 지도자라는 거는 제사장의 성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제대로 마음을 못 모을 때 제사장이 마음을 모아서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늘 그 제사장의 위치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처하는 사람 많죠. 홍준표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 네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자처하는 분은 있죠. 많아요. 자, 그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버린다면 그럼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가 누가 있을까 했는데 좀 이상한 여기에 안 들어올 것 같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네네. 동양대 전 교수가 거론된다고요? 진짜입니까? 이제 별별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이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어떠냐,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진 교수 일단은 여권에 최근에 각을 많이 세우면서 일단 그다음에 좀 파이팅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하면 확실하게 칼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에서 한중진 의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승민 의원 배구종균했던 그 사람 얘기도 나오고 이제 또 그 젊은 피인 이준석 최고위원 좀 당에 지금 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낙선을 했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송파에 당선된 김웅 검사 내전 저자 이분이 70년대생이거든요. 네. 이분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당선자 대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얘기가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중에 개구리들이 그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 아주 통나무도 왕으로 모시고 뭐 그런 그 동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전 교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거의 그 개구리들 왕모시기 동화가. 개구리의 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승훈 변호사 이름은 안 나왔습니까?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재밌을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혼 전문이시잖아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그 홍준표 대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일단 당선이 됐고 현재 무소속이지만 뭐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통합당 복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 그렇죠. 예. 결국 돌아오실 텐데 근데 사실 그때 당 지도부 그 중에서도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천 불복한 사람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 복당은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귀하기는 좀 면이 안 서긴 머쓱하죠. 예, 네. 면이 안 서는데 아마 타이밍을 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 아마 복당을 하지 않을까 싶고 꼭 뭐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돌아오는 게 유력할 것 같고요. 사실 복당 여부보다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다시 이제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통합당에 대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이제 궁금하고 특히 지금 보면 아까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거로 봐서 지금 서로 대표를 하겠다고 싸운다기보다는 어쩜 폭탄 돌리기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홍준표 의원처럼 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홍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 있죠. 뭐 홍카콜라 같은 것도 흥행 나름 성공을 했었잖아요. 홍세로이. 아 그래? 홍세로이. 홍세로이.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나이랑 상관없이 조금 그 젊다고 해야 되나? 이 젊은 층도 욕을 하든 네, 아니 박수를 그때 치든 간에 달라요. 반응은 있어요. 언제는 젊었다가 언제는 확 완전 연로해지셨다가 또 그런 느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복당 시점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분이 40일만 시한부 탈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이미 가 있어요. 당의 재건을 위해 당선 일성이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렇죠. 전 빨리 들어갈 것 머쓱타드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좀 네. 밖에 두기도 애매한 게 전에 엄청나게 밖에서 황교안 대표는 비판했잖아요. 불화살을 쏘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허가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어딜 떡 줄 사람이 없어요. 떡을 그것도 그러네요. 아무도 없어요. 떡은 내 떡은 떡이 내가 있긴 합니까? 내 떡은 내가 돌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도 해보셨고 그리고 당의 대선 주자도 해보셨고 그래서 써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새신이란 거는 새로운 카드로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홍세로이지만 맞습니다. 새롭지 않죠. 그 저는 딱 만평한 우리한테는 그, 또 준 표잖아요. 그 그림 하나였는데 그 신문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누군가 길을 쓰고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아온 거야. 근데 길을 쓰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딱 한마디 적겠습니다. 다 죽었어. 네, 홍세로였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기자님. 예. 무소속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진들도 한둘 더 있고요. 어떻습니까? 다른 네 명인데요. 네. 홍준표 대표 포함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받아주면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면 다 같이 안 받아주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리더십이 서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낙선된 사람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지도부예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분명히 안에서 실제로 뭐 어떤 종류의 분탕이 일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서 뭐 들어오기에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만서도 그게 당 리더십 자체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생긴 그 뭐 전 비대위원장 체제건 아니면은 새 지도부 체제건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힘이 실려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일 것 같고 늦어도 뭐 3달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밖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렇지만서도 리더십이 서기 전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따님은 지금 입성한 상태인데 우리 그 딸은 당당하게 당당하게 입성한 상태라서 우리 무슨 얘기했는지 자력 입성. 배현진 저 당선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승훈 변호사님 수양딸. 알겠습니다. 정치의 교정도로 일단은 일단락을 하고 그다음 이 검찰 쪽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도 이번 그 총선 결과 놓고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여권의 압승으로 끝난 탓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 여권이랑 각을 세워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하지만 일단 그 윤석열 총장 개인의 스타일상 여기서 뭐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선 직후에 윤 총장이 처음으로 한 액션이 뭐냐면 그 최근에 한참 이제 이슈가 됐던 측근 검사장과 네네. 채널A 기자의 그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공개적으로 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조사하라. 사실관계를 파악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명순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언 유착의 뿌리를 내가 이번 기회에 뽑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MBC 보도가 진짠지 진위 여부를 내가 수사를 해서 검증을 확실하게 해내겠다. 이런 의미로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재열 대감은 이 인물에 대해서 다각도로 또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윤석열 총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속내가 뭘까요? 이분이 이제 본인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여름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봐온 모습은 모든 판단을 정무적으로 하신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들지 않는 판단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장모 문제, 또 아내 문제 이게 상당히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임명 관련 과정에서의 어떤 기획 수사나 그런 이제 그 직권 남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나중에 들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면 돌파로 풀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본인이 장렬하게 산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총선 전과 달라진 국면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동안에 우리의 주류 중에 주류의 그 축을 형성하는 세계가 보수 언론, 그 중에서도 한 특정 언론사 그리고 또 보수 정당, 그 중에서도 뭐 특정 정당 그리고 또 이 보수 검찰 이 세 개의 축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어떤 그 축이었고 그 선거 전에 여러 가지 기획 수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 공세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이 넘겨짓기 보도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채널A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 그 보도가 그걸 상징적으로 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야권이 이제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방역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잘했다. 네. 다른 정상들이 훌륭하다 이래 해버리니까 그 카드를 잃어버리면서 다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정권 비리 이 내용이었는데 네. 이것을 그냥 이 초장에 진압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이 주류의 축들이 깨지는 부분에 저는 이제 이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할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검찰하고 좀 다른 이제 언론 문제지만 네. 언론에서 종이 매체가 쇠하고 이 방송 매체가 흥하는 그 결과물들이 이번에
총선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매체 출신들의 그런 대부분들은 이제 낙선과 함께 멀어지고 그다음에 방송 매체에서 그동안 이제 기자 출신들 오다가 남성 기자 앵커 그런 출신 오다가 이제 여성 아나운서 둘이나 있죠 이번에. 예, 이렇게 이제 같이 올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세대가 어떻게 된 세대냐면 종이 매체보다 그 방송 매체를 더 선호하게 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커트라인이 방송이 더 높아진 세대예요. 그러니까 더 우수한 인재들이 신문에서 이제 방송으로 갔었는데 그 언론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방송 출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매체가 이제 같이 그 쇠하고 거기와 그 동안에 이제 괴를 같이 했던 그런 이제 검찰들도 그런 이제 카르텔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이 구조적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총선 다음에 주목할 부분이고 거기에 구조적인 적폐청산의 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신 분이지 정면 돌파를 그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출구 전략 얘기를 했는데 박연미 기자님, 네. 이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거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면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종 공동대표가 그 선거에서 압승했다는 결과를 받아든 다음 날 네. 그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 윤석열의 거취를 묻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도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긁어부스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힘의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당에 마치 힘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미 국민들의 의견은 표를 통해서 어느 쪽에 의중을 실어주고 있는지 보여주었는데 이걸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외곽에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런 의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냐면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 이낙연 당선인이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려는 그 상황에 이렇게 양쪽 손을 들어서 자중시키는, 네. 제재를 합니다. 그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와 이 환호성이 터져주는 게 그림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그걸 왜 못하게 했느냐 그 의중을 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승훈 변호사한테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 그 윤석열 총장 앞으로 입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 광고 듣고 와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1일 화요일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다시 3부 열혈수다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짧은 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1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눴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네네. 이 법조인으로 봤을 때 이 검찰총장의 입지가 이래저래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앞서 이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윤석열 총장의 뭐 장모, 뭐 배우자 사건도 있고요. 또 이제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네. 또 180석의 거대 야당이 제가 보기에 이제 검찰 개혁에도 속도전을 낼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입 좀 좁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섣부르게 이제 쳐내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의 스타일상 뭐 먼저 위에서 이렇게 쳐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사면 초과해서 윤석열 총장이 막 사직서를 내도 반려하고 이런 모양새가 저는 예상이 되고 반대로 오히려 예. 그리고 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익만 놓고 봐도 네. 실익만 놓고 봐도 여권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선은 윤석열 총장이 민귀를 채우는 게 오히려 저는 실익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의 그 비리 같은 것 좀 입증이 돼서 네. 사실상 뭐 식물인간 상태 예, 이런 상태의 총장이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이든 뭐 공수처 추진이든 모든 점에서 최선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기를 바랐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속내 같은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저래 뭐 스타일로 보거나 아니면 실익으로 보거나 일단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계를 좀 더 돌려서 여름으로 가보면 가장 뜨거웠던 일은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의 그 일이었는데 검찰과 여당 관계가 정말 극단까지 안 좋게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당선된 그 이제 곧 의원이 될 당선자들 중에 이 조국 대전에 참여했던 후보들 뭐 다들 아는 김남국 이 당선자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박예민 기자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으로? 글쎄 당분간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이게 명확하게 재판정에서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이제 이쪽이 희생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굳이 그걸 다시 리마인드해서 거론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 상태를 그 좀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 대선을 준비해 가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결국 총선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론의 반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건 눈으로 지켜봤거든요.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총선이 끝났다는 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얘기니까 굳이 그걸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고재일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네. 저는 최강욱 당선인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해찬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치 문제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국난 극복만 생각하자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가장 윤 총장에 욱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국면이나 그 뒤에 또 추미애 장관 취임할 때 또 항명 사태나 정말 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강력한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분은 지금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식물총장이 되고 자연스하게 생겼는데 굳이 우리가 가해자가 될 필요 없다. 내일 모레면 숨 끊어지는데 거기 가서 왜 목을 조르느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존재로 그렇게 부각하면 안 된다. 핍박받는 존재로 만들지 말고 이 사람은 장모 문제 그리고 아내 문제 그리고 또 그 개인이 이 조국 그 국면에서 기획수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냥 사라져야지 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로드맵에서 그런 걸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받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최강욱 당선자 같은 사람이 고맙겠죠. 나를 세워주는 그렇죠. 최강욱 네. 당선자가 김동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쨌든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이해찬 대표가 한번 그 라인을 치기는 했죠. 이제 네네. 코로나 국난 극복이 먼저라고. 네네. 다만 이제 8월까지가 임기고 그 이후엔 정계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고 의정 활동이 시작되면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필두로 내세운 뭐 최강욱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 김남국, 김용민 변호사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거고 사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건 정치인의 생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거라 보고 검찰 또한 지금 또 이제 수사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 여권과 또 검찰과의 갈등 관계가 다시 한 번은 조명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갖고 온 이 주제는 사실 나중에 또 한번 뭐 특집으로라도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 법한 그런 주제인데 오늘 한번 예고편처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죠 4.19 혁명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성대모사 하려도 잘 안 될 것 같네요. 잠시 멈칫했는데 어떻게 해봐요 알아요. 해봐요. 들어보겠습니다. 직진. 이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정,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비슷해. 비슷합니까? 오 비슷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 3개 반. 홍준표 같다는 밖에 제작진들 얘기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는 말이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 알고 네. 있지만 이렇게 또 미래를 보는 거죠. 그 뜻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포스트 네. 코로나. 코로나 사태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아직 코로나가 극복 안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예컨대 크게 보면 제도, 디바이스, 인프라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에는 입학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고 여름에 휴가 가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잖아요. 네네네. 3월에 입학식 안 하고 2월에 졸업식 생략되고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면에서 수업받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크리스마스 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밖에는 못 나갈 거고 여름 휴가는 아마 올해 어려울 거예요. 애들 네, 학사 일정 비행기는 못 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행기 타기도 불안하고 가고 싶은 나라의 방역 상태도 불안하지만 애들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방학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기존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5G 시대가 조금 더 급하게 올 수 있어요. 이게 차근차근히 TV에서 광고는 하는데 그게 뭐야 이랬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깔려야 온라인 학습도 하고 온라인 회의도 하고 온라인 회식도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중장년층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 안 하면 먹을 것도 못 사고 집에 격리됐을 때 완전 고립 상태가 되는구나. 이분들이 강제로 디지털 세대에 편입이 될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머스트. 어쩔 수 없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종이돈의 시대는 사라지겠죠. 캐시로 결제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번거로우니까 또 나아가서는 보안 문제까지 생길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해지면 결국은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침투했을 때 네. 개인의 사생활을 이 내 손 안의 CCTV로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결제 내역만을 가지고도. 그렇다면 좀 더 고성능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바이스 시장이 열리겠고 네. 그러자면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인테리어 시장도 커지겠고 인테리어에 돈을 쓸 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상 스크린이 생길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스노우 앱 이런 것처럼 나는 집에 있지만 내 배경은 하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엠파이어 빌딩에 살아. 뭐 나 이런 느낌으로 뒤에. 원룸에 살지만 내 뒤에 서재 이런 거 있죠. 그런 아하. 시장이 새로 열릴 수 있고요.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시겠고 이 모든 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마 시발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쇄적으로 지금 많은 산업들이 네.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직격탄 맞은 곳이 여행업계예요. 호스피텔리티. 이 스튜디오에 네.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종사자가. 우리 여행 감독 그래서 고들 네. 지금 눈 내가. 가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현업에서 느낀 변화는 어떻게? 다행히 네. 네. 그 종사자는 아니고요. 네. 종사하려고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하. 지금 고개 위에 섰는데 제가 이사 갈 동네가 불바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개 위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아. 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봤더니 붓길이 되게 계속 거세지는 계속 거. 거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기자와 여행 감독을 주중엔 기자, 주말에 이제 여행 감독인데 이렇게 양다리로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위기 기회 이론론자예요. 위기 이론론자인데 네. 위기 이론론자의 입장에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대 사회가 그 우리 사회 시간에 이 열심히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게마인 샤프트와 게젤 샤프트로 나뉜다는 그런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내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네. 독일의 사회학자 이제 페르디난트 퇴니에스가 한 말인데 그 전통 사회 우리의 어떤 집단은 그룹은 게마인 샤프트 공동 사회였다. 네. 정으로 뭉치고 그런 이제 판단의 기준이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에 있는 그런데 현대 사회 이제 게젤 샤프트 이익 사회. 그러니까 회사나 이제 그런 그 사회로 점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사회가 계속 이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합니다. 예전에는 방향성은. 이를테면은 한 10년 전까지는 회사 직장 동료들과 집들이를 했어요. 집에 회사 동료들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회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집들이 하고 돌잔치는 돌잔치는 한 5년 됐어. 사실 네.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돌잔치 거의 안 없다고 간 지는 한 봐야 5년 될 됐고 것 같아요. 네, 네. 집들이 안 간 지 한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이익 사회로 그래서 그냥 서로 일로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었는데 여기 끝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DNA 안에 농경 사회에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사회의 DNA가 있어서 계속 그거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정으로 뭉친 공동체를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동호회 가서 찾기도 하고 여러 어떤 계기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중거 집단 우리가 이제 중거 집단 표현 기억하시죠?
아직 다 아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정말 바보로 알고 있네 나를. 그래서 그런 이제 스스로 중거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그런 중고 집단을 두려고 하는 그 욕망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네트워킹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그걸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독서 동호회나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게 사실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은 네트워킹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또 다른 축으로 이제 가능성을 갖는 축인데, 그러나 저는 계속 고개에 서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거기 있네. 좀 더 지켜보겠다 나는.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회의 변화를 흐름을 읽고 또 예측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변호사로서 이 법조계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나 이런 거 봐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고 가늠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들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심지어 지난 2월에서 3월에 걸쳐서는 법원이 거의 한 달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제가 하던 일이 한 50%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매출에도 직격탄을 입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사무실 영업을 시작했죠. 한마디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당연히 이승훈 TV겠네요. 이변변 TV로 시작했습니다. 이변변 네, TV. 이변변 TV 이제 시작했고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법조계 전체로 볼 때는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대신에 집에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범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 네. 이건 좀 슬픈 일이지만 가정폭력도 당연히 그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민사 사건 중에서는 이혼 사건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일단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 그러니까 그 코디 디볼스 이렇게 새로운 용어도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터키나 중국에서도 이혼 사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부간에 함께 지나는 시간이 늘면서 뭐 누구는 금슬이 좋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갈등도 여전히 증폭을 해서, 특히 제가 요즘에 보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남편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가사 분담 문제가 새로 부각이 돼요.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육아 문제도 생기고,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좀 슬픈 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잖아요. 사실 이혼 문제가 절반은 불륜이고 절반은 돈 문제예요. 명쾌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혼 사건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한 두 가지 정도 지적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 사회에서는 법률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서 쓰이지 않던 법률들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들이 생겼어요. 이를테면 첫 번째는 우리 계약서 제대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라는 특약이 있어요. 맞아. 그냥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게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종 계약이 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이 특별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1조가 임대인은 사정이 있으면 그 차임을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아시다시피 항상 올렸죠. 뭐 물가 오르니까 올린다. 이렇게. 이거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 임차인 행사한 적이 없어요. 거의 전례도 없고 판례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차임 뭐 그 감액 청구 이런 법률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도 새로운 변화로. 알겠습니다. 자랑하는 그 댓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정수진님이라고 우리 그 애청자인데 굉장히 나이트클럽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듣다 보니 저희랑 반대네요. 저희는 밖에 외출을 안 해서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남편 보러 들으라고 미워요. 자, 우리 그 지금 뭐 국회 출입하고 계신 기자로서 김도영 기자가 보는 그 정치권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입법이랑 행정부 감시 그리고 예산인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예산입니다. 예산.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물론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제 재난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 특히 이거를 꾸준히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제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무적인 부분으로 좀 본다면은 여권 내부의 분화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70%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 선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갖고 약간 그 좀 친시장 기업적인 의원들이 여권에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정책적으로 조금 좀 다른 스탠스가 드러날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고재열 대감. 이 아까 시장 얘기를 했는데 뭐 시장 만능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게 있고 또 반대로 정부가 커져야 국민들이 행복하다. 뭐 이런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이런 식의 정책들을 더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런 식의 가치관도 상당히 조정이 있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정부, 그다음에 시장이 답이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어떤 복지에 대해서 퍼주기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노인이나 아주 이제 빈곤층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또 표를 끌어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수의 정책을 그 하는 어떤 구조에 이 강력한 기반이었는데 이게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본 칼럼 중에 그 보수 언론에 그런 칼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 한국 그 이 성공의 비결은 이거 봐라. 한국은 공공 의료보다 이 민간 병원 의료가 훨씬 더 강한 나라인데 성공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이 공공성을 가질 때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이제 또 그런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보수의 가치들이 지금 이제 허물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김동인 기자 말한 그런 이제 이 재난지원금이 기본 소득, 사실 이제 소득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소득은 좀 지속적이어야 되니까 기본 수당을 주는데 여기서도 보수 야당이 막기에는 전 세계가 지금 다 지불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이게 뭐 뚝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그 기본 소득이 이제 지불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이 이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이 있는 게, 그동안은 정부가 이쪽에 돈을 쓰면 공공 정책 자금을 여기다 쓰면 이게 이런 식으로 효율을 발휘해서 시장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의 기본소득은 개인이 합리적 소비를 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민주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선택권을 국민에게 넘기는 건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맞는 어떤 그 정립을 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로 심란하지만 경제 정책에서도 상당히 좀 꼬일 것 같습니다. 스텝이. 알겠습니다. 자,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제 이게 정치쇼 광고 부탁해요. 지금 거울 좀 보세요. 눈 밑에서 다크서클. 다크슨 도드란몰.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열혈수다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났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라 밖으로 한번 가 보면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망했던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전 세계 6대 IT 기업의 반은 중국, 반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G2의 경쟁력도 확인을 하게 됐지만 미국의 그 부실한 의료 체계, 그리고 이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한 빈약한 고용 체계, 4주 동안 실직자가 2,200만 명인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늘어난 일자리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들과 중앙정부의 권력 다툼. 지금 이 와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를 선동하고 있으나 네. 주지사들이 보기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게요. 특히 동부의 배운 주지사들은 나는 트럼프 반대세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좀 일러요. 이르긴 합니다만 재선만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진짜를 가려내는 시기가 올 겁니다. 마치 여름처럼 모든 살아있지 않은 건 다 썩어버리는 계절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IT 기술 관련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올라갈 것이고 산업혁명에 뒤처졌던 나라들이 100년, 200년 뒤따라온 것처럼 그런 시대가 물론 열리겠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그리고 서구 문명 사회에 대한 위상을 우리가 곱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고요. 이승우 변호사님. 네. 7035님께서 BTS 제이홉 닮았다는 문자가 왔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누군지 모릅니다. 턱을 조금만 늘려봐봐요. 턱을. 알겠습니다. 정치쇼 앞으로 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심과 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SBS 러브 FM 이재익의 정치쇼.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비정치 회담입니다. 정치 뉴스 빼고 다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SBS 펀이 강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 기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이렇게 깜찍하게 뭔가 걸그룹 멤버인 줄 알았네. 뭐 자, 기대됩니다. 어떻게 인사하실지. SBS 스포츠의 유병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유병민입니다. 뭐야? 있을 유 병민이에요. 병민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경윤 기자님, 네. 예전에 우리 바로 요 시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명인들 휴대전화 해킹 당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네. 해킹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해 12월에 유명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해킹을 여러 건을 진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사실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기의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죠. 네. 그런데 이 해킹범이 결국 잡혔습니다. 음. 그 중에서는 연예인들 5명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도 갈취한 것으로 다시 드러났는데요. 아이고. 해킹범 2명이 잡혀서 구속이 된 상태이고 1명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네. 배우 하정우 씨가 이 네. 범인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라고 네. 해요. 맞아요. 맞습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그 전에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해킹범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를 좀 조용히 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또 하정우 씨가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에 공개된 이 메시지, 그러니까 해킹범과 하정우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해킹범의 이름이 고호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었는데요. 네. 하정우 씨에게 메시지로 휴대전화 속에 사진첩, 주소록, 문자 내용 등 이 개인 정보들을 보내면서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한 5천만 원? 15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 크다. 네, 아. 그래서 하정우 씨가 왜 15억이냐, 15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느냐 했더니 하정우 씨의 지금의 상황 말고 앞으로 하정우란 이름이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하면 15억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쥐가 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방송. 아니, 저도 희한한 그 매체 놈이네. 보도를 보고 네. 톡 내용을 쫙 읽었거든요. 네. 밀당이 와 하정우 대단하더라고요. 배우가. 그래서 자기 10억 부르니까 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금액을 낮추니까 뭐 그게 개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뭐 뭐 정말. 배밭도 팔아야 되는데 좀 기다려 달라부터 네. 해서 시간을 좀 끌기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네. 멋있었어요. 음.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하정우 씨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더 테러 라이브라고 있잖아요. 네. 네, 하정우 씨가 이제 뉴스의 앵커로 진행을 받고 뒤에서 해킹, 그러니까 그 테러범. 테러범들의 협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하정우 씨가 실제로 이 협박범들과 밀당을 하는 이 협상 중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더 화제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앞서 그 유병미 기자는 봤다고 하는데 그 알려져 있는 그 어떤 그 발언 그 카톡에 나와 있던 그 표현들이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네, 좀 하정우 씨 다운 얘기였죠. 살짝 아재 개그 느낌도 나면서 그러니까요. 네, 상대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다가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하정우 씨가 쓴 카톡 내용이라고 하네요.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도 네. 있었고 펭수 이모티콘도 네. 사용했다고 팽하 하네요.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배밭을 팔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좀 끌기도 했었고요. 이 하정우 씨가 사실 이제 12월부터 이렇게 거의 매일
매일매일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정우 씨가 영화 백두산 이제 한창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대중에 계속 서야 되고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표정 관리가 좀 안 됐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하정우 씨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에 저 잠깐 화장실 다녀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하정우 씨에게 지금 인터뷰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오면서 이제 아이고. 하정우 씨가 좀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좀 분을 삭히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화장실 유리가 괜찮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내가 주먹으로 내려쳤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잡아서 다행이고 한 명이 도주 중이라고 하니까 네. 반드시 또 잡아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기자한테? 네, 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2년 전이요? 네,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저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스포츠 캐스터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빙자해서 상담해 준다면서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 네, 저도 물론 사이버 수사대 다 의뢰를 다 했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되게 저는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죠. 왜 나를 막 사칭을 해서 사칭을 해서 막 하냐, 막 사람들이 왜 꼬드기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막 나한테 또 거칠게 나오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유했죠. 그랬더니 뭐 저도 뭐 유 기자님을 잘 보고 있고 기사를 잘 보고 있고 뭐. 유대감이 형성되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 계정을 삭제하고 제가 대신에 바로 카카오 그 회사에다 신고를 해서 계정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죠. 예. 왜냐면 요즘은 워낙 사칭이 쉽다 보니까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남 사칭하기 문제가 많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큰 좀 엄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모든 정보를 막 외모부터 살고 그렇죠. 있는 집, 직장 네. 모든 걸 다 거짓 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또 스포츠 경기인 것 같아요. 이 중계 보는 재미, 저도 이 막 손흥민의 골, 류현진의 역투 이런 걸 보면서 희망과 어떤 그 에너지를 얻곤 했는데 그동안 계속 중단이 됐었는데 프로야구는 개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KBO에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10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개막 날짜를 최종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고요. 일단 지난 주말에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이 무관중 경기에 한해서 외부 실외 스포츠의 그 경기장 이용을 허용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기다렸던 게 이제 프로 스포츠들이었죠. 그래서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프로 골프 전부 다 지금 5월에 시즌을 시작할 준비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프로 야구는 5월 1일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이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야구 하면 저도 야구장에 가끔 갑니다만은 그 어떤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같이 뭐 맥주도 한잔 하고 닭다리 먹다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펼쳐지긴 어렵겠네요. 네, 일단은 정부 방침대로 당분간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좀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더 허용이 되고 그리고 좀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릴 거래요. 10% 입장, 20% 입장, 3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또 티켓을 구하는 것도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리두기 때문이죠. 거리두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최소 관중석들 서로 간에 뭐 일행이 아니고서는 뭐 한 2m씩은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고 지금 프로 축구도 오늘부터는 팀 간 경기를 허용했고 야구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프로 골프는 아예 5월 14일날 대회를 시작하겠다고 여자 프로 골프는 지금 일단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로 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던데 방송에서도 이거 개막하게 되면 또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전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스포츠 최대 스포츠 매체인 ESPN이 KBO에다가 KBO 리그 중계권을 사고 싶다는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들고 싶다. 네, 야구 틀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ESPN도 홈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재탕밖에 안 해요. 어. 온디스데이 해가지고서는 몇 년 전에 오늘의 이날이 뭐가 있었다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꽁꽁 숨겨놨던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유난히 요즘 마이클 조던이 많이 나오죠.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를 곧 해요. 그 나이에 ESPN이. 복귀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월 중순쯤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갈증이 생긴 ESPN이 KBO 리그 중계를 문의했고 KBO도 이 한국 특유의 그런 응원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특유의 KBO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임하고 있는데 중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응원 문화 관중석 비쳤을 때 문제가 없는데 가끔 그 이 수비에 구멍 날 때 있잖아. 아, 그쵸. 그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뭐 요즘 그렇게 아니 저거 프로 선수이 막 그런 이슈가 되는 수비나 뭐 이벤트들은 거의 다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오히려 더 미국 사람들이 재밌을 것 좀 같아요. 코믹하고 그래서 재밌어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런 KBO 부분은. 관계자 인터뷰를 뉴스에 실었는데 뭐 팬들의 반응은 그분께서 KBO의 경기력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팬들은 경기력 플러스 예능력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들 지금 미국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데 이럴 때 웃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또 농담을 또 하게 야, 됐습니다. 그거 실수해놓고 고의로 일부러 웃기려고 그랬다 하는 선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KBO에서 그 개막 TV에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일단 리그는 시작하게 되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KBO 측에서 10개 구단에게 매뉴얼을 전달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일단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기장 가기 전에 자기 검진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온라인상으로. 그다음에 그라운드와 더가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그리고 당연히 뭐 발열 체크, 손수독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선수들 간의 하이파이브, 악수 절대 금지. 네, 그런 것도 금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매뉴얼. 특히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 같은데 경기 중에 침 뱉기 금지. 아하. 네, 특히 이거는 아마 선수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 그래서 초조해지면 어쩔 수 없이 생리적으로 그러니까요. 충분히 나오죠. 그럴 수 이해를 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그리고 한데. 아마 이제 바람을 먼지도 먹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선수들이 습관적으로 침을 뱉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네. 그 씹는 담배라 그러죠. 네, 안에서. 네, 네. 그거를 쓰는 선수들 긴장을 완화하려고 긴장 많이 완화하려고 하죠. 예, 그거 뱉어야 되거든요. 껌이 아마 아니었어요? 네? 씹는 담배. 씹는 담배였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수들 모두 다들 이 입 주변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색다른 방식으로든 개막을 할 거고 그리고 약간 희망이 보이는 뉴스였는데 네. 이 다음 뉴스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아, 예.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 네. 혐의로 네.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인 A 씨가 올해 45살인데 A 씨가 전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에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단 관계자는 당연히 누군지 알고 있을 네. 테고 뭐 아직 그 이 실명 나오지 않고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게 이제 기사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고 1990년대에 그러게요. 매니저로 이제 변신을 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니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아니니까 거. 이 사람 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 가수 한성호 씨도 이제 현재 네. FNC FNC.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한성호 씨나 아니면 H.O.T 뭐 토니 씨도 연예 네. 기획자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두 사람은 아니고요. 이 가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A 씨가 누구냐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었죠. 이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는 거의 인기 방송인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거의 뭐 40명 정도 소속되어 있는 그런 큰 회사이고 맞아요. 네, 네. 현재는 회사 대표직에서도 물러나 있습니다. 네, 이 A 씨는. 네. 저도 뭐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네. 방송에 아직 말할 지금 나오진 그렇죠. 않았으니까요. 네. 실명 보도 안 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그 아무래도 이제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 연예인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말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 현재는 그 A 씨가 가수보다는 좀 평범한 비연예인에 가깝고 뭐 이런 것 때문에 A 씨의 이름이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는 아직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방침이 또 바뀌면 뭐 네. 저희 또 많이 그 전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이미 네. 보도가 많이 나서.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이 해병대 입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했네요. 네, 어제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입소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뭐 언론 그리고 팬들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몰려서 한 100여 명 정도 몰렸다고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간 거 보니까 참 사람들 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이라니요. 네, 근데 이거 농담으로 이제 앞으로 손흥민 선수 행군하거든요. 행군로에 사인 받을 사람 줄 서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다. 이 그럼요. 행군로가 밖에 그냥 노출돼 있거든요. 30km 걸어야 되는 거니까. 예. 행군 해봤나 보네. 해봤죠. 당연히 해봤죠. 어디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가까운 데 나왔습니다. 어디요? 그래서? 수방사 예하 52사단 나왔습니다. 에이, 서울에 있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이거
비공개로 입소했을 텐데 어떻게 알고 모르겠어요? 일단 날짜는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해병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하면 입소 시간 다 알잖아요. 언제인지. 네. 그래서 아침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팬들이 모여 있었고. 근데 손흥민 선수 철저하게 비공개로 요즘 군 입대도 드라이브 스루로 해요. 그래요? 네, 코로나 때문에 관계자 가족 차량들이 다 들어가서 내려주고 검사를 시행하고 차가 빠져나오는. 네,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절대 뭐 접촉할 수 없는. 그래서 언론들은 들어가는 차량 찍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안에 내려서 이렇게 잠깐 검사 받는 걸 찍었는데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좀 머리를 깎았는데 돌격머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깎았고 그리고 이제 후드티 입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재밌는 게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했습니다. 아 진짜. 네, 미러지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후드티 입고 들어갔다. 그리고 뭐 데일리스타 영국 거기는 손흥민 선수 앞으로 화생방도 하고 행군도 할 거다 이런 거 보도를 다. 그래서 아 정말 영국에서 슈퍼스타구나. 예.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예. 마린보이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자, 그럼 언제 돌아옵니까? 일단 해병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군사훈련이 3주입니다. 네.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5월 8일 날 퇴소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영국의 좀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리그 재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나올 때쯤에는 프리미어리그 재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국 상황이 잠잠해져야 가능한 건데 저는 일단 아직도 지금 영국 쪽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영국 총리도 정말 중환자실에서 죽다 살아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 네, 정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다각도로 좀 준비하고 있어요. 무관중이라도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계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뭐 1조가 넘기 때문에 안 해주면은 경기를 안 하면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선수 노조는 또 선수 건강이 또 우선이다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임금 삭감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쉽게 당분간 뭐 쉽게 재개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스포츠하고도 연결돼 있는 뉴스기도 하네요.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에 스포츠 선수들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허재 씨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재 허훈 첫 부자 MVP가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 기자님 원래 그 농구 대통령이라고 많이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활약이 어떻습니까? 제가 스포츠 잘 모르긴 하지만 저 이 허재 선수 참 좋아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1988년에 기아 자동차. 예, 저도 그 빨간색 유니폼 기억이 나요. 진짜 좋아했다니까요. 정확히 하시네. 네. 나는 네. 그 가슴 정도 엔터프라이즈가 딱 새겨져 있는. 그 정도 연식인지 몰랐는데. 기자님이. 네, 저희한테 농구 대통령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그 중국 대표팀하고 그 감독으로서, 아 그렇죠. 예, 그때 중국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그 뭘 하는 거야? 그렇죠. 화를 뻥 내더라고요. 버럭내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셨죠. 네, 그 모습, 그 대쪽같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요즘 친구들은 허재 감독님을 허재 대통령. 농구 대통령 허재 감독님을 그냥 예능 웃긴 아저씨로 알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농구하는 걸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냥 세월이. TV 나오는 웃긴 아저씨, 코 큰 아저씨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아들 허훈 노 선수입니다. 네. 농구 선수 허훈 선수 이번에 상을 좀 큼직한 걸 받았습니다. 네, 이 프로농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규 시즌을 조기 종료했거든요. 포스트 시즌을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시상식을 어제 진행했는데 이 허재 감독의 아들이죠. KT 허훈 선수가 최고 영예인 MVP 수상을 했습니다. 허재 감독이 기아 시절에 플레이오프 MVP를 받았었고 그리고 프로 출범 전에 농구 대잔치 시절에도 MVP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부자 MVP가 탄생을 했습니다. 야 아버지도 MVP, 아들도 MVP. MVP. 근데 네. 보니까 아들 MVP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리그에서 MVP 받은 거고 그리고 허훈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소위 말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일단 어느 정도인지. 어시스트 2위를 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득점이 국내 선수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구 프로농구는 외국인 선수가 워낙 득세고 강세인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특히 3점 슛 9개를 연속 성공시켰어요. 와. 네, 엄청난 거죠. 그러면 득점만 27점을 넣은 거예요. 그날. 네, 근데 그날 그 장면이 올 시즌 최고의 장면을 뽑혔고 MVP에다가 베스트 5까지 뽑혀가지고 어제 상을 3개 받아갔습니다. 대단합니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아 근데 지금 찾아봤더니 이 피지컬만 놓고 보면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작은 체구네요. 작아요. 네, 아들들이 다 작아요. 허재 감독님이 크시고 그러니까 허재는 굉장히 근데 그래서 큰데. 가드인데 슈팅 능력 그리고 패스 경기 운영 능력이 진짜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정도로 잘하고 있고 어제 허훈의 형인 허웅은 인기상을 받았어요. 인기상은 뭐예요? 그냥 팬들이 투표해주는 인기상. 아. 네, 그래서
허재 허시 3부자가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네요. 야, 참 흐뭇하겠네요. 그렇죠. 아버지는 흐뭇하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특유의 그 아빠와 아들의 그 케미 있잖아요. 티격태격하는 케미. 막 MVP 탔다고 하니까 너 뭐 나이트클럽에 명함 좀 돌렸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요즘 그렇게 안 한다고 막 맞받아치고 예능 스타입니다. 진짜. 허운 선수도 본인의 목표가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 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야, 그 세 부자가 같이 코트에서 농구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렇죠. 사실 일화가 있는데 허재 감독이 KCC 감독을 할 때 선수 아들이 드래프트에 나왔어요. 근데 뽑을 순서가 된 거야. 그래서 다들 뽑겠거니 했는데 안 뽑았어요. 아, 자기 아들을 네. 뽑았어. 네, 그래서 밀렸어요. 그래서 서훈 선수가. 그래서 아쉬운 건 없냐 했더니 사실 좀 기대는 했었는데 안 뽑아주신 거 보고서는 역시 아버지다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 배구 소식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고 우리 이재익 선배가 좋아하는 선수.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좋아해요. 그렇게 여자 배구를 봅니다. 요즘 그런 팬들 되게 많죠. 여자 배구 리그 열광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한 팀에서 뛰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지난 6시즌 동안 잘 뛰어서 FA 자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FA는 이제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팀을 갈 수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흥국생명에 잔류를 했는데 현대건설에서 뛰어왔던 이다영 선수가 흥국생명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고등학교 시절 이후 7년 만에 뭉치게 됐죠. 야. 그래서 흥국생명이 다음 시즌에는 정말 인기 원탑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야, 핑크 시스터즈가 됐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FA 계약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재영 선수는 뭐 정말 리그 최고 공격수답게 연봉 6억 원에 3년 계약 18억 원을 했고요. 이다영 선수는 또 세터인데 또 리그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연봉 4억 원에 3년 계약 12억 원 해서 두 자매가 30억 원 정도를 지금. 야, 여자 이 배구 리그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숫자로도 실제로 남자 배구 리그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청률이. 지금 프로배구가 5라운드에서 6라운드 중에 종료가 됐고 5라운드까지 성적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했잖아요. 3라운드까지는요 정말 이전 기록들을 다 경신했어요. 뭐 시청률, 관중 숫자.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쫙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쉽네요. 너무너무 아쉬워했죠. 강경 기자도 여자 배구 보세요? 네. 여자 배구 보시냐고요? 남자 배구를 보겠죠.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재영,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는 끼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죠. 어. 올스타전에서 막 거침없이 막 세레모니하고 춤을 추고 막 남자 감독님들 붙잡고서 막 털기 춤을 추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실력이 일단 받쳐주니까 되는데 그 실력의 밑바탕은 유전입니다. 여기 또 어머님이 올림픽 국가대표 세터 출신.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힘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유전자인가? 그러니까요. DNA가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인가? 허웅은 허재. 이재영, 이다영은 국가대표 출신 김경희 씨가 어머니인데요. 88 올림픽에 나갔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나간다. 그럼 제가 대한체육회에 문의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모녀 올림픽 진출 기록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또 우월한 DNA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괜시리 우리 아들한테 좀 미안해지는 감은 있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유머 영어 감각. 잘하겠죠. 네, 유머 감각. 네. 슬픕니다. 두 분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궁금증 허지웅 쇼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 노래로 끝냅니다. 가호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속보가 하나 떴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수술 후에 심각한 지금 상태다, 위중한 상태다. 그렇게 이제 미국 정부 관리가 얘기했다고 또 인용을 했네요. 지켜보고 내일 또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익의 정치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